지금부터 제14회 민간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박효진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장 및 공무원 간의 협력을 위하여 14년 동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대석 의원님은 오늘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회 지원방향 토론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김원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원열 회장님께서는 오늘 장애인 거주시설 분야의 토론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협회 강기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전창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박영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주관해 주신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김민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김민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이라는 주제로 본 워크숍을 주최하게 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김민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을 한 지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정부가 고민하게 되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도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지만 자립이 안 되고 돌봄이 이 체계가 안 된다면 아마 발달장애인의 국가 책임제는 말뿐인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연합회에서는요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도 안전하게 돌봄받고 또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세금도 내는 자립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오늘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미옥 교수님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은 연구도 하셨고 또 많은 발표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발표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시는 김원열 회장님이나 박상호 관장님, 또 김진환 원장님, 임효순 원장님, 또 경기복지재단의 이병화 박사님, 또 도의회에서 활동 중이신 장대석 의원님 등은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다 20년 내지 30년간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렇게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게 된 것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된 바, 건의된 바들이
정책에 잘 참고가 되어서 실질적인 발달장애인의 복지가 증진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튼 오늘 다시 한번 진행도 맡아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이제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허성철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허성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소개가 안 된 줄 알고 저도 적어왔는데, 네, 사전에 소개를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합동 워크숍을 개최를 통해서 민간의 영역, 장애인 영역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해 주고 계신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김민수 회장님과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토론자로 저희 참석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의 장대석 의원님 이렇게 현장과 함께 소통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뭐 장애인 분야의 많은 우리 특히 뭐 누림센터에도 많은 자문을 해주고 계신 우리 김미옥 교수님과 또 양혜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원효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매년 이렇게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장애인복지관 대응 방안 또 주의방역 매뉴얼 발표와 현장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지원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성인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해 민가와 우리 집행부와 또 도의회가 서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우리 당사자분들도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늘어났고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4년 전인가요?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직도 좀 미흡하죠. 특히나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만나 뵈면 내가 이제 연로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또 뭐 탈시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서 가족에게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우리 또 우리 지역사회가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또 생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현장의 고민과 생각들이 모여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직능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연합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연합회와 함께 도민이 체감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인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주제 발제자, 좌장, 발표자, 분야별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미옥 교수님이십니다. 좌장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양희택 교수님이십니다. 정책, 제도, 체계 구축 방안 분야 토론자인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장애인복지관 분야의 토론자인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박상호 관장님이십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분야의 토론자인 기흥직업지원센터 임효신 원장님이십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야의 토론자인 더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진환 원장님이십니다. 먼저 김미옥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협성대학교 양희택 교수입니다. 오늘 워크숍의 토론 내용을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비슷한 주제로 시설연합회에서 기조발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중압감을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남는데요. 오늘은 훌륭하신 교수님 모시고 발표 내용을 듣고 또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들이 확실히 가지고 계신 분들의 토론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의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발표자하고 토론자들을 다 사회자가 소개를 했지만은 유튜브로 인하여서 간단하게 발표하신 교수님을 제외하고 토론자들을 소개해서 그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원녀 회장님이시고요. 예. 박수는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예. 두 번째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박성호 원장님. 예. 세 번째 더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진환 원장님. 네 번째 기흥 직업지원센터 임효순 원장님. 예. 다섯 번째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님. 마지막 여섯 번째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위원님. 예. 요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데 10분 정도, 각각의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제가 신호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으시면 곧바로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10분을 사용하지 않고 7, 8분 내에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보내주시면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께서 질문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다시 전해주실 텐데요. 질문을 올려주실 때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또 누구한테 질문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김미옥 교수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중심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디펜던트 리빙이라고 하는 자립생활을 넘어서
굿 라이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굿 라이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이셨고요. 세 번째, 상호협력과 혁신이 필요한데 발달장애인 당사자하고 지원자들 간의 코프로덕션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생산할 수 있는 것, 코프로덕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꾸려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PCC 앞자리만 띄어서 PCC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랑 중심 케어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원 생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제는 지원 생활 모델이 되어지기 위한 전제는 본인이 자립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에 관련되어진 논의를 좀 새롭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미국과 영국과 호주 세 개 나라의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주셨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고요. 영국은 키링이라고 해서 네트워킹 리빙이라고 해서 그룹홈 또는 정신장애 쪽에서 이미 시도되어졌던 것들을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ISL이라고 하는 모델, 개별 지원 생활 매뉴얼 내용들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함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서는 소셜 인테그레이션이 아니고 소셜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 주셨고, 소셜 인클루전을 하기 위한 전략 9가지. 경기도 내에서도 만약 장애인, 발달장애인,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과제도 9가지 정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것, 이해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토론하시는 분들 토론 내용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원녀 회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원야입니다. 발제자이신 김미옥 교수님의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원고를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강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117개 시설의 회원시설이 속해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으로서 또는 30년 동안 거주시설에서만 일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껴왔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학계의 교수님께서 현장 실무자들의 생각과 고민의 맥락을 함께 하고 계신 점이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평소 현장을 중요시 생각하는 발제자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있는 원고라는 생각에서 전적인 공감을 보이면서 토론자로서 작은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일해왔던 거주시설의 30년 동안의 변화보다 최근 3년 동안의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장애인,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사회 통합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포함이라는 적극적 방향으로의 확대로 진전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광의의 사회적 포함이라는 개념에 있어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을 별개로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거주시설 이용자를 일시에 지역사회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주시설도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거주시설의 기능이 지역사회화 할 수 있도록 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시설에서도 개인의 공간을 보장하고 또 뒤에 설명해 주신 사람 중심 케어 모델 기본 관점을 적용하여 지원한다면 공간의 이동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포함까지 기간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사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께서 운동단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몇 년 안에 800명을 자립시키겠다. 이런 약속은 도대체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했던 걸까요? 장애인 당사자 800명의 주체적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그 권리에서 소외되어 거주시설 서비스가 꼭 필요하였지만 하루아침에 원치 않는 퇴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의 퇴소 장애인 및 보호자들이 다시 시설을 찾아 경기도 거주시설을 전전하고 경장협 회원시설들이 입소상담 전화를 받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토로를 할 정도의 현상은 장애인들의 권리가 그게 자립할 수 있는 권리든 거주시설에 살고 싶은 권리든 묵살되고 또 주체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음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립 정책은 서울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제가 감동하고 공감한 부분이 자립, 그 너머 굿라이프입니다. 개인적으로 굿라이프를 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흔히 장애인 자립을 이야기할 때 자립의 최종 목표가 되는 자립이 마치 최종 목표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라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목표는 아마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인 것처럼 모든 장애인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탈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삶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였습니다. 발제자의 원고 내용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각 분야에서 역할을 나누고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변화도 절실히 요구되는데 저희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은 아직은 참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서 요원한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조차도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무섭다, 집값이 떨어진다, 혐오감이 든다 등등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식을 개선해서 이웃에서 더 나아가서 옹호자와 지원자로서의 변화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꾸준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디서부터 그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들이 사실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할이 중요시 되는데 인식의 변화가 먼저 되어져야 될 대상은 시설 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자들입니다. 시설 보호자들은 거주시설 외에 다른 지원 체계에 대한 상상이나 대안은 생각해볼 선택지가 여태까지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보호체계가 보호체계를 대체할 만하고 여겨지는 체계가 여태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거주시설이 모든 면에서 좋다고 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호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껏 안전하게 보호해왔던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역사회로 나간다고 하면은 어쩌면 끔찍한 현실이 다가올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정책과 환경을 개선하고 구비해서 장애인 보호자들이 자립의 추진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저의 상상과 희망은 정말 지역사회의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정부에서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정도의 정책을 실행한다면 아마도 시설에서 원장이 권하기 전에 먼저 지역사회로 자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거주시설 그 자체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5명에서 8명,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식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드려야 되는 의식주와 하루 일상을 지원하는 것만 해도 하루 해가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에서는 20년 이상 전부터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이 미흡해도 거주시설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거주시설에서 그야말로 쥐어짠 예산을 투입해서 꾸준히 진행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당의 거주시설의 운영 철학으로 진행해온 자립이 이제는 거주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권리로서 인식해야 할 부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두 그룹의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 변화의 책임과 핵심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두 그룹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태 그런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어주고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치료해야 될 질병이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 케어 모델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한 특성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개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변화가 보입니다. 재활 중심 모델에서 좀 더 인간적이고 철학적 관점의 사람 중심 모델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지원생활 모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기 집에서라는 거주 환경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정말 최선의 환경이 되겠는데 그런 최선의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지원의 범위와 강도가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립지원 해외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과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정책들로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 인식을 흔들 만한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네트워크형 지원생활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만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하기는 자립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커뮤니티 리빙에서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 사회적 포함의 차이가 잘 설명이 되었고 결국은 사회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포함이 완성되어야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당사자의 삶에 의미 있게 적용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근본 토론에서 장애인,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적 포함, 그리고 자립 그 너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었고 그동안은 자립만 강조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이후의 삶도 함께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같은 형태로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은 과제로 말씀해 주신 중증의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은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지원 체계, 지원 강도 등이 특별히 배려가 되어 정책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연구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쪼개진 조각들이 맞추어져 완전체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절대로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냥 본인의 원고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정리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토론자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토론자 토론하시기 전에 경기도 자립지원과 박승태 과장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의정부에서 오시는 거죠? 예, 뭐 의정부에서 오시니까 늦으셔도 뭐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15분, 저 보이는 시기가 15분이거든요. 바로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최대 10분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제가 본인이 발표를 하시면, 토론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한번 쳐다보시면 금방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박상호 관장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희 자료집 28페이지부터 제 발제 토론문이 있습니다. 이 본 워크숍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서 오늘 하게 된 거가 우리 연합회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또 이렇게 이 주제로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일명 탈시설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전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이것이 아주 이렇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또 변화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이것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제 교수님도 또 잘 또 우리에게 좋은 내용 해주셨고 또 우리 거주시설 원장님께서도 대표해서 또 그 입장을 또 설명해 주셔서 이미 잘 아시는데 사실은 이 주제가 뭐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서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분야도 이제 이미 선진국들에서 하고 있는 뭐 커뮤니티 케어랄까 또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랄까 정상화 이념에 입각해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실행하게 된 시기가 된 거죠. 이 새롭게 뭐 등장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만큼의 선진국으로서 경제적인 선진국으로서 이런 것을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이제 적용하고 실현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고에 보면 3가지 정도로 우리 오늘 민관 연합 워크숍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의 관계돼서 그리고 함께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우리 관계된 저희들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제안의 주제를 드리면서 설명하면서 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그에 따른 예산 확충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커뮤니티 케어랄까 또 성인 발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몰라서 못하나요? 네?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또 안 해서 안 하는 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큰 문제는 이 정책적 결단을 법 차원에서 이렇게 그것을 하지 못했고 체계를 잡아주지 못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얘기는 뭐 수년 전부터 나오지만 나온 만큼 제대로 원활하게 이게 추진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의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다 이 분야에서 느끼는 거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정책 당국에 건의 제안 말씀드립니다. 예, 정책적 결단을 통해서 그에 따른 예산 수안을 이렇게 해주셔야 이 방식으로 의미 있는 정말 이렇게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을들의 서로의 뭐 다툼이라 그럴까 서로의 논의도 약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대정부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하나된 일치된 어떤 제안이나 또 어떤 건의나 압력, 정치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장애인 복지과 과장님이 죄가 없어요. 더 큰 차원에서 죄인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죄인 아니에요. 죄부서 아니에요. 다른 더 큰 그 칼자루 쥐고 있는 부서 있잖아요. 거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좀 변화해야 할, 우리가 또 이렇게 전환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큰 그림에 맞게 우리가 변화하고 전환하면서 또 그렇게 요구해야죠. 그래야 그 요구받는 분들이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가 기존의 어떤 우리 시설 유형과 또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변화시키고 전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분야에 뭐 예산 많이 책정돼서 우리가 뭐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발제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중심, 당사자 중심의 이 가치관 이거 실현해야 할 때가 된 거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시설 유형이나 각자의 기관 중심에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하고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모르면 서로 논의해서 변화하는 만큼 전환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주시설 관계에 대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거주시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기능을 잘 수행한 점도 있지만 지금의 이 변화의 시기에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거주시설이 지역사회 지원 체계에 맞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면 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으면 생활 공동체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시설 운영이 아니고 공동체, 본인들이 결성해서 운영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철학적으로 그런 거 준비하면 되잖아요. 아니, 당장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이제 전환을 준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요구하면 되죠. 정책 당국한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직업 관련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가령 이런 데도 그 차원에 맞게 기존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오셨지만 이거에 맞게 항상 재정립하고 변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쪽에 보면 두 번째 마지막 쪽에 보면 저희 복지관은 지난 4월 달부터 통합돌봄 팀을 하나 이렇게 형성해 가지고 그런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장애인 통합돌봄 기반 사업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기존의 사업들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런 사업들로 이렇게 전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 발표 중에 제로 리젝션인가?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시와 협의해서 흔히 말하는 챌린지 사업 해하고 있거든요. 챌린지 그분들은요, 사실 거주시설 들어가도 적응 못하는 분들인데 이 기준에서 앞으로 이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을 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뭐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건데 우리 장애인 복지 분야만은 아닌데 연계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무엇을 바꿀 건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재정립할 건지 이것을 철저히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관점에서 거주시설이 많이 변화가 될 텐데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아무튼 이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거주시설들이 기능 전환이나 또 역할 정립을 하고 또 지역사회 시설들도 이 틀에 맞춰서 장애인 당사 중심의 체계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고 재정립해 나가는 이런 거 말로만이 아니고 말이죠. 진짜로 펴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정말 자부심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의 대표로서 나온 사람으로서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10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았더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145명 정도, 45명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인데 동시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세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원장님, 세 번째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예. 더사랑 주간보호센터를 섬기고 있는 이진환입니다. 저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간보호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제적인 조건은 발달장애인 가운데 중증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내용으로 해서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인식의 변화를 언급을 하시면서 자립의 개최에서 주체로의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환경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 부분들 또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제안하셨던 내용은 걸어보지 않는 길에 선 파트너로서 함께 학습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나아가는 협력, 연대, 그리고 파트너십을 언급을 하면서 각자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각각 시작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발제자께서 이를 위해서 자립의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셨는데, 첫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적인 기능적 케어 모델에서 사람 중심 케어 모델을 비교하시면서 발달장애인의 중심으로 수요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협의하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집에서 스스로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생활 모델을 이론의 기초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장애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의 범위와 강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 요소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발제문을 보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특별하지 않는 보통의 삶, 또 삶의 매 순간에 대한 일상성의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들에 대단히 큰 공감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와 같은 주제들을 통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시간 세 가지의 토론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간보 시설이 어떤 곳인가, 둘째는 중증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와 주간보 시설의 이용인의 특성, 그리고 주간보의 역할의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주간보의 시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증발달 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과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간보 시설에서는 낮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의미 있는 지역사회 참여이고,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성과는 삶의 질에 대한 향상, 또 웰빙과 좋은 관계, 지역사회 시민됨, 이것이 지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과 의미 있는 낮 시간의 활동의 보장을 위해서 향후에 이 주간보 센터가 더욱더 변화되어져야 될 주제 중에 한 부분들은 장애인들의 선택권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고, 장애인 주간보 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고, 서비스 혁신을 통하여서 각 시설별로 서비스에 대한 특성화, 다양화 등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증발달 장애인 자립에 있어서의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탈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탈시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거주인들에 대하여서 탈시설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들이 감소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발달장애인들이 시설 입소를 할 수 없을 만큼 전면적으로 모든 곳들이 다 차단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현재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 행복 추구권 등을 이야기하면서 거주시설 입소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차단하면서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또 다른 삶의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 저희 시설에서도 2건의 상담 가운데에 부모님 가운데 이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거주시설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였는데 거주시설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병원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라도 요청을 해오신 부모님이 2분이나 최근에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정말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에게 탈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물어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립에 대한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탈시설과 같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충분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아쉬움으로 남고, 결국 그것에 대한 모든 고통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폐지를 통해서 장애인 특성과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들 과연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하여서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장애인 등급제들을 폐지하면서 제시했던 장애인 특성과 개인의 욕구 반영에 대한 서비스, 등급제가 폐지된 지 2년이 되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정책도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발제자께서 제시하셨던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생활 모델의 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발제자가 제안하셨던 지원생활의 모델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하여서 각 개인의 장애 특성과 정도, 욕구에 맞게 개별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데 매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에 따라서 서비스의 인력을 파견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또 이것들이 시스템화되어지고 결국은 개별 예산제가 병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국내 복지제도 안에서 과연 이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일인가? 2번째는 이 모델은 경증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어져 왔고 또 관련된 내용에 보면 중증 발달 장애인들에게 확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실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간보 이용인에 대한 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간보 이용인들의 대부분은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에 대한 필요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9년 발달장애인 개발원에서 발간하였던 장애인 주간보 시설 운영 현황 실태 조사에 보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이 약 79%였고 그 가운데에 장애 정도의 약 95%가 심한 장애인으로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자해나 타해, 기물파손, 이탈행위, 소리 지르기, 도전적 행동을 가진 장애인의 비율을 약 63.4%로 이야기합니다. 주간보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서 지역사회 이용시설로서의 주간보호는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가 주간보호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 시설에 대한 환경은 2020년도 경기복지재단에서 발간하였던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 실태조사, 여기 계시는 이병하 박사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해주셨는데 주간보호 실태 분석 결과가 2019년도에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연구원님께서 이 자료를 통하여서 나왔던 내용 가운데 제언해 주신 내용이 주간보호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하여서 시설 내의 최중증 장애인의 수는 평균 7.4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1인당 적정 이용 인원은 평균 2.7명으로 제한하면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서 현재 이용자 4인당 종사자 1인의 인력 배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지역사회나 제도, 특별히 중증발달장애인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제자께서 장애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의 범위와 강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간보호 시설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간보호 시설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 더 나아가서 탈시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거주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돌봄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도 중증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의 주체로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 과연 누구를 위한 자립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워크숍을 예정대로 마치려면 4시에 맞춰야 되는데 토론자가 앞으로 3분 남아 계시고 시간은 3시 36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을 당겨주시면, 토론 시간을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은 개별 토론자의 질문은 토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발제하신 교수님한테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4번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효순 원장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흥직업지원센터 임효순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호작업장인데요. 지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시설 명칭을 직업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잘 지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근 발달장애인 분야의 최고 화두는 지역사회 자립입니다. 이런 시점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이라는 오늘의 주제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에 있어 실효성 있는 체계와 컨텐츠 구축에 대한 필요성 제기, 자립에 대한 이론 정리, 자립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들의 소개를 통해 자립 지원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실성 있는 발표를 해주신 김미옥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발표 자료의 내용 중 실천적 맥락에서의 지원과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대부분 동감하고요. 현장과 학계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많은 부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발표문은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립 지원 체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 발표문에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 체계 모색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어 직업재활시설 이용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립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진일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직업재활시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에 있어 고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이를 통한 소득 획득으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적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 장애인들은 소득 보장 수혜가 낮았고 미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의존해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많은 경제활동 참여 제약을 경험해온 발달장애인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의 특수성이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 정책 개발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실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고용은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은 683개소이고요. 이용장애인은 19,056명 중 중증장애인 18,329명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장애 종류 중 발달장애인이 15,645명으로 약 82%로 나타났고요. 경기도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0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이 있고요. 약 4,000명의 이용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고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있었고요. 유형개편 당시 지원하기로 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2008년도 16.4%, 2019년 10.9%,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 기준을 강화해서 직업재활시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기존 소득의 70%만 보장을 받게 되면서 생계의 위험을 당하고 있고요. 휴관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 더불어 장애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생산에 투입되는, 그래서 장애인에게 70%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휴관을 권고한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종사자들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 정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장애인 보호 고용에 대한 소득보장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좀 말씀드리면 직업재활시설 이용인분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본질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위한 의미보다 사회 참여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즐겁고 적절한 활동 수준을 유지해 줌으로써 삶의 활기를 제공해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기업이나 공장과는 다른 가치와 역할,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시설은 가치 지향적 상호작용이 지배하는 비시장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단순히 어떤 소득의 향상, 부의 분배로만 단순화시키고 일반 기업의 경영 기법을 수합한다면 일반 시장의 식민화가 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밀려 발달장애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아닌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왜곡하여 취급함을 의미하게 되며 결국 이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안전적인 소득 보장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연금과 보충급여 등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직업재활시설은 매우 중요한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직격탄 4차 산업혁명으로 고도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인해 다수의 직업재활시설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요 OECD 국가들은 보호고용된 발달장애인이 생산성 문제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 고용제, 보충급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보다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이 자립생활의 전제조건이란 자명한 사실을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그리고 또 직업재활시설 신청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표자의 주장처럼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자립의 객체에서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종사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실천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립 지원에 대한 정형화된 교육 내용, 단순한 지식 전달 및 습득보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천과 수행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종사자의 가치로 내면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원사회 자립의 목표가 형식적 자립이 아닌 실질적 자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도에 미국 연수를 통해서 탈시설을 처음으로 제도화시킨 뉴 햄프셔주의 탈시설 과정과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을 탐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소개받은 게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리하면 발달장애인 중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주 보호자의 사망,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개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우리 경기도에 좀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객관화된 제도와 조직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성공에 대한 공통된 합의와 인식이 필요하고요.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게 하고 참여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임을 제3, 제4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병호 연구위원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경기복지재단 이병호입니다. 그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논의를 저희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연구를 수행했던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할까 합니다. 그 지금 발제자가 하신 내용들은 이제 그 성인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중심이 아마 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좀 논의한 내용은 그 성인 발달 장애인 중에도 물론 이제 지역사회 이제 가정에 있는 제가 있는 장애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커뮤니티 케어나
혹은 이제 거주시설의 소규모 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이제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논의가 가장 이제 요즘 핵심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장애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장애 인구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전국적 규모도 그렇고 이제 전국적 규모를 보면 대부분 이제 장애가 이제 250만에서 이제 조금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들의 이제 비율이나 수는 조금 다소 감소하는 추세고, 한 10% 남짓대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은 계속 그 비율이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발달 장애 중심으로 어떤 이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은 되고요. 20년 제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할 때와 지금과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하긴 했지만 대상자 중심으로 세분화되고 하는 정책들은 변화왔지만 여전히 이제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 이제 이 소규모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발달 장애인은 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설 입소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예. 지금 잠깐 제 자료집을 조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 지역사회에 있는 거주시설 중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시설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요. 그 79개소로 86.6%나 차지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규모 시설 정책으로 인해서 입소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퇴소 인력도 보시면 이제 2015년도 359명에서 경기도 기준입니다. 2018년도에는 576명이 퇴소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퇴소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퇴소 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의 논의는 이제 이런 이제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고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그 시설 장애인의 자립 욕구 실태 조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 자립을 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 중심으로 제가 좀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자립을 대비한 일상생활 훈련, 그리고 건강관리, 위기 대처 훈련, 그리고 이제 자기결정권이나 옹호 훈련, 그리고 자립생활 경험, 의사소통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제가 비춰본다면 시설에서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중심에서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살기를 원하는지를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28%의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시설 나가는 게 꺼려지는지를 여쭤보면 자신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가 없다. 즉, 이제 이 말은 보시면 이제 시설에서는 24시간 어떻게 돌봄을 받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현재 24시간 받는 중증의 장애인도 있지만 시설 장애인 중에도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24시간 서비스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시간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저기나마 이제 독립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립이나 가능할 때까지 추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 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서비스가 최근에는 이제 지원주택이라 그래서 지자체 단위로서 이제 그 생활할 수 있는 주택들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 안에 있는 그 주거시설이라는 거는 지금 오늘 다 공동생활 가정은 안 나오셨지만 이런 유형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장애인들이 선택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 내용에서도 보시면 자립을 위해서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고 가장 묻자면 영구적인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거주 그 자립에서 살고 싶은 주거 형태를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가정형 거주 시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이거 34.6%가 이제 가정형 거주 시설인데 이 가정형 거주 시설 안에는 일반적으로 가족과 살고 싶어서 이런 이제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룹홈, 그다음 이제 독립형 거주 시설, 공동체형 거주 시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 용어 설명은 이제 자료집 아래쪽에 보면 각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주거 시설 유형도 같이 제가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네 번째는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지역 주민 대상의 장애인 인식 개선. 저희가 이제 80년도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고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지금 수십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다는 거는 같은 종사자나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야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장애 인식 개선은 이제 법률화해서 의무 교육으로 이제 넣었죠. 대부분 이제 교육기관이나 공공단체 그리고 이제 학교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기관이나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냥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의무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지역 지자체 단위에서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전달 체계 구축, 뭐 정보 체계,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말 제가 썼는데 앞쪽에서 지금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그 제가 알기로 이전에 이제 보사연에서 연구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공공과 민간 서비스가 이제 크게 나누어지는데 공공은 어느 정도 통합을 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민간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개하거나 공유하는데 굉장히 좀 정보를 노출하는데 좀 꺼린 부분이 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협력 체계 구축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내용을 지금 좀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문제점이 지금 경기도에 이제 중증장애인 이제 생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오늘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선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필요한 내용들은 저기 의무조항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인 발달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질문을 여쭤봤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90%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이제 부모 사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89%. 미래에 대한 비용 부담. 예.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체계들을 이제 발달 장애인 시각에서 좀 서비스 체계를 좀 재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여섯 번째 토론 정대석 의원님 토론 이후에 발제하셨던 김미옥 교수님 잠깐 시간 한 3분 정도 드려서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 또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한 3분 정도 들어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은 원래는 4시까지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장대석 의원님 토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도의원 장대석입니다. 먼저 좋은 토론에 주최해 주신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김민수 회장님과 오늘 좋은 내용에 발제해 주신 김미옥 교수님과 여기 또 토론자 참여해 주신 많은 전문가, 원장님,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현재는 경기도의원 하고 있는데 저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빈민운동을 했던 분이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근무를 하다가 노동조합위원장도 또 한 3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사회복지노조 초대위원장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회복지 현장을 계속 살아왔고 지역복지협의체 간사도 했고 병원에서 사회복지 사업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아마 토론자도 모신 것 같아요. 짧지만 좀 저의 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호 관점 내지는 시설 보호 관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이제 탈시설화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고, 탈시설 논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사람 중심의 케어 모델로 좀 표현하셨던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식의 대상에 대한 인식도 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인식 개선의 대상에서 이제는 지지자, 옹호자로 바뀌었다고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 개선 대상으로서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 아닐까. 예를 들자면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여전히 특수학교 입지를 관련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입지 선정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 2개가 있는데 여기 역시도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주민들과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의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 이제 특수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좀 안 되고 있는 것들 내지는 특수학교 설립이 되어 있어도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장애인 복지 관련된 기관과 연계가 없이 흘러가고 있는 지점들. 그래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특수학교가 이제 교육청 소속이고 기초단체의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데 특수학교가 이제 유치원 2년, 초등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 3년, 전문가정까지 16년의 과정을 이렇게 좀 다니게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계획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직업 근로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특수학교가 지자체에 있는 많은 장애인 시설들과 함께 연계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여전히 많은 장애들이 있어서 단절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담을 허물고 연계를 진행할 것인가가 좀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의 내지는 교육청의 좀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돌봄에 강한데 오늘 저도 이제 시흥시의 통합돌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중증 장애인 및 고령 장애인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좀 강화하고 사회 관리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흥시나 시의회 내지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오늘 돌봄 협의체를 좀 구성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기초단체에서 많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이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는 의견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요즘에 권리당원 내기 운동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희 사회복지인들 내지는 장애인 단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치권과 정당에 요구하시기 위해서는 그 권리당원 참여운동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또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지역사회에 가셔서 권리당원 참여운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후보가 되실 분들 이런 분들과 계속해서 좀 소통하시고 적어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도의원도 있어야 되고 또 시의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만드시는 것 역시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의 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비장애인들이 초중고 유치원 대학을 나와서 결국은 가고자 하는 길은 자립인 것 같습니다. 독립. 그 독립의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는 일자리고 또 하나는 주거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역시도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목표는 결국은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영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는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주거 문제 내지는 일자리 문제 이 두 부분을 또 경기도 의회도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그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서울에 이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막 이런 투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하철 연착된다고 막 지팡이로 때리고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표님하고 되게 친하고 뭐 이래서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담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실천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어떤 당연한, 우리가 요구해야 다 당연한 명제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2, 3년간 제가 참여했던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마찬가지인데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집행 주무부서에서 끝까지 참석해서 세미나를 끝까지 의견을 들으시는 그런 기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빈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도의원님도 앉아 계시고 집행부서 과장님들 안 가시고 다 듣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장애인복지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가 제대로 체계가 구축되어지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 됐든지 간에 끝까지 참여하시고 토론 진행해 주셨던 도의원님,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하시고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김미옥 교수님 발제자로서 공식적인 질문 해주셨던 36페이지 2개의 질문, 37페이지 1개의 질문, 공식적인 질문이 3개인데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답을 해주시고 개인적인 소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3분을 주셔서요. 하고 싶은 말이 매우 많은데. 네, 오늘 사실 민관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쉽지 않은데, 정말, 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의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또 연구하는 입장,
또 뭐 의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토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서 화두를 던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얘기해 보자 싶어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발제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우선 좋은 토론을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토론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PPT여서 전적으로 저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보다 더 훌륭한 식견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후에 이런 자리들이 계속 마련되고 소통이 되면서 뭔가 합의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는데요. 그 3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마 이 서포티드 리빙 모델에 대한 좀 낯섦,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6페이지에 답을 하는 과정, 그 약간의 간단한 답을 드리면서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디펜던트 리빙 모델이라고 보통 그 자립생활 모델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신체장애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생활 모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신체장애를 위해서 개발된 자립생활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뭔가 다른 그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발표하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도대체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표대이자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는 공간적 이동이 자립인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탈시설의 논쟁 중에 이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공간의 이동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인가, 주거 공간의 이동인가 아니면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그 통제가 자기 삶에서 구현되는 걸 자립이라고 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립은 고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개념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원 체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모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지원생활 모델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자립생활 모델도 미국에 적용할 때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각각 그 나라의 복지 환경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복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지원생활 모델도 제가 오늘 소개한 건 외국의 모델을 소개했지만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에 맞는 어떤 한국형 지원생활 모델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뭐 그대로 갖다 저희가 베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맞는 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질문 두 번째, 경증장애인 위주로 된다고 아닌가,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지원 생활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장애 정도가 아닙니다. 경증이냐 중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 정도마저도 한 발달장애인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발달장애인이 과연 어떻게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떤 지원의 강도와 어떤 종류와 어떤 시기의 지원을 통해서 이분이 커뮤니티 리빙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책에서 보고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이런 의문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도전 행동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도전 행동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마저도 확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갔더니
심각한데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촘촘하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현재의 그런 제도와 예산의 차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분에게 별도의 정원을 주고 별도의 집을 주고 여러 명의 다학제적인 전문가를 지원체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뭔가 만들려면 제도와 예산 그리고 우리의 관점의 변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저희 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선생님과 저 같은 사람들이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도 또 다른 어떤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뉴노멀이 포스트 코로나만 관련된 건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해서도 새로운 뉴노멀을 경기도에서 먼저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로서 이름이 알려주셔서 토론자분들께서 따로 뭐 토론 내용 또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발제하신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토론들을 진행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발제하신 내용과 토론하신 분들의 내용들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또는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국 장애인 수가 250만 명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저희도 그냥 쉽게 그냥 25만 명, 25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263만 명이라고 토론하셨던 이병화 박사님께서 정정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질문 올라온 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선정을 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답은 누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신 게 아니고 우리 발제하셨던 교수님이나 토론하셨던 분 중 또는 집행부로서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냥 압축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안산 빛과둥지 시설장이신 황유신 원장님이 질문하셨고요.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광역이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권한 강화하고 도 차원에서 예산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 물론 국고 지원하는 거 빼고요. 도 차원에서 예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예산이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예산 심사라든지 지원 기관에 대해서 전문 또는 주무 부서에서 더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담당 부서가 만들어질 것인지 강화되어질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셨고요. 두 번째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ISP라고 하죠. 개인별 지원 계획을 하는데 광역과 기초에서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통합 사례 지원팀이 부서가 구성이 가능한지 또는 통합 사례 지원 또는 통합 사례 관리 팀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져서 운영되어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어요.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예. 예,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청 장애인 자립지원과장 박근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금 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기구나 인력 또는 뭐 저희 예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셔서 물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아마 질문하신 분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그 사실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기관이 아니고 이제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지도를 받는 그런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기구나 인력을 뭐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증언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꾸준히 저희 보건복지부와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의 범위를 좀 넓혀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별도 예산이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와 이제 매칭 사업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사업을 늘리고 싶어도 이제 기구와 정원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들은 꾸준히 이제 저희 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 영역을 그다음에 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저희 뭐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조언이나 이런 거 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도청의 장애인 자립지원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같이 그냥 통합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ISP 할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대표적인 업무가 ISP인데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광역하고 기초에서 같이 공동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가능한지 그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 방송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장점이지만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질문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세부적인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과장님께서 끝까지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견들은 질문을 통하여서 또는 전화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질문을 하시고 정책 결정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고해드렸던 4시 15분이 넘어가서 지금 20분이 좀 넘어갔는데요. 꼭 나는 이 이야기 안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3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죠. 기다렸다가는 진짜 또 질문을 하시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니까. 자, 늦은 시간까지 2시간이 넘도록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워크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민간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성인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